영원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노리는 일본의 욕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노골적으로 한국을 건드리며 독도 침탈 야망을 대놓고 드러냈는데요. 이런 일본의 행동에 맞서 한국이 보여준 한 가지 행동이 일본 정부를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이걸로 일본인들의 독도 침탈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렸다죠. 한국이 보여준 대처가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을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 해가 넘어가자마자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시카와 현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형 지진에 일본은 전국적인 경계 발령은 물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죠. 일본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TV로 송출하며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을 제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본은 반복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일본 국토를 표시하면서 독도까지 다케시마라고 표기에 포함시키는 짓을 저지른 것이죠. 지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지역인 독도를 굳이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걸 대놓고 방송을 통해 내보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이들의 사고방식이 국제 정치랑 무관해 보이는 기상청 내부에까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니까요. 일본은 예전부터 한국의 독도 점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제분쟁 지역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물론 일본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버젓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데요. 이번 일본 지진 사태를 외국에서도 유심히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의 다케시마 표기가 또 전 세계에 퍼진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음엔 안 들지만 늘상 있어왔던 일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 일본의 잘못된 표기에 항의하는 것, 일본이 한국의 항의를 무시하는 행동 등은 마치 연례 행사처럼 있어왔지만 작년부터는 일본의 행보가 영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기시다 내각에서 제기된 영토 분쟁 마무리에 대한 요구가 거센 상황입니다. 일본 내각의 간부는 산케이 신문을 통해 독도 문제 해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작년 한일 정상회담 이후 잇따라 일본 내각에서 비슷한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이죠. 기하라 세이지 관광부 장관 역시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논설을 통해 한일 간 협력은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기시다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2023년도 방위백서에서도 변함없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백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가 아직도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언급을 남겼죠. 한국은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를 했지만 일본은 이를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군사훈련에도 일본이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작년 여름 해군은 북한의 해상 침투 및 도발에 대비한 훈련을 하기 위해 독도 인근 3곳의 항행경보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민간 선박의 항해와 조업 안전을 위해 설정한 것이죠. 설정한 구역 중 한 곳은 독도 인근 영해가 포함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이 한국군의 항해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외교 채널을 통해 독도 근처에 항행경보가 발령된 이유를 문의했습니다. 주일 국방무관을 통해 독도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점잖은 표현을 사용했던 일본이었지만 작년부터는 본색을 드러내 노골적인 독도 침탈 의혹을 내비치며 한국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갑자기 작년부터 독도에 대해 민감하게 나오면서 예전보다 강경한 태도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북한 때문입니다. 작년 북한은 여러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본인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에게 주목해달라는 뜻이었죠.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고 해상에 떨어진 탄도 미사일은 인명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떨어진 위치. 바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근처였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걸쳐 수차례 발사한 탄도 미사일 때문에 일본은 상시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자칫 탄도 미사일이 경로를 이탈하거나 잘못된 곳을 타격하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겨울에 발사된 탄도 미사일의 경우 일본 열도와 매우 가까운 거리였기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북한 탄도 미사일과 관련 북한의 행동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매우 중대한 사태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습 발사 역시 일본이 북한에게 분노한 부분이었죠. 북한이 인공위성을 빌미로 일본에게 탄도 미사일이 떨어질 장소로 통보한 곳은 한반도 남서쪽 동중국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본 근해가 낙하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발사에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탄도 미사일 파괴까지 명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중국해에 배치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해 SM-3를 발사해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오키나와 현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3도 이용하겠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벼랑간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영토 근방에서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도 인근 지역에 함대를 배치하면 일본 열도 근처까지 탄도 미사일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독도 인근에 일본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자는 계획인 것이죠. 마침 북한이 빌미를 제공해줬으니 이참에 해군 주전력을 동해와 독도 인근 해역에 주둔시킬 작정입니다. 그렇기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독도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며 한국에게 올바른 대처를 운운하며 압박을 한 것이죠. 2022년 일본 자위대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빌미로 독도 근방에서 훈련을 한 것도 선을 넘은 행동이라는 평가였지만 일본은 한국에게 그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의 공조를 말하는 일본의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한국은 일본에게 당한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야욕에 맞서 한국은 비장의 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울릉공항입니다. 현재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울릉공항은 현재 전체 공정률 43%를 넘기며 순조롭게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세워진 울릉공항은 장소의 협소함과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넘어 가능을 만들기 위해 한국인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들자는 발상을 한 것이죠. 이를 위해 울릉도 가두봉을 잘라 흙과 모래를 바다에 부어 활주로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울릉공항은 195m의 봉우리 가두봉을 위에서부터 절삭해서 집안 21m만 남기고 174m 분량을 공항 부지 매립에 활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을 통째로 깎아서 바다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가두봉을 해체해 바다에 붓는다고 해도 완벽하게 평평한 활주로를 만들기에는 흙과 돌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울릉도는 동해에 위치한 만큼 메워야 할 수심이 꽤나 깊습니다. 가두봉을 다 깎아서 넣어도 활주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흙의 양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케이슨 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케이슨이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 모양 혹은 원통 모양의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수중 구조물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문제는 울릉도의 수심이었습니다. 안전하게 활주로가 기능하기 위해선 튼튼한 케이슨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초대형 케이슨 구조물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높이 18m에 달하는 초대형 케이슨을 제작해 바다에 설치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의지의 한국인들은 이를 가능케 했죠.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210km에 달하는 바닷길을 이동하며 케이슨 구조물을 울릉공항까지 안전하게 이송한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6,000톤에 달하는 케이슨에 부착된 차수판을 떼어내고 케이슨과 케이슨 사이 간격을 조정하는 데에도 사람 손이 들어가는데요. 미세한 공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불가능을 극복한 것입니다. 또한 태풍의 위협이 언제나 존재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월파 방지 시설까지도 울릉공항에 적용했죠. 어려운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진척의 성과를 보이던 울릉공항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설계 변경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죠. 당초 울릉공항은 50인승 소형 비행기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에 한 대도 없는 50인승 소형 비행기 운용을 가정하고 울릉공항 활주로 작업을 진행했던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이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공항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50인승 비행기가 한국에 없기에 공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50인승 비행기를 관리하는 것과 구입하는 것 자체도 항공사들 입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기에 울릉공항 하나만을 위해 항공사들이 희생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현재 1200m인 활주로 길이를 더 늘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착륙대 폭도 대폭 늘리는 결정을 내리며 보다 더 큰 사이즈의 공항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 덕분에 울릉공항의 가치가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민간 여객기만 운용할 수 있는 공항이라고 생각했으나 활주로 길이를 늘리게 되면서 이젠 유사시 군 공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일본의 도발에 맞서서 한국이 공군과 해군 병력을 동해에 파견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때 대응을 하려면 빠른 기동성이 필요한 가운데 동해안이나 남해안의 육상 기지에서 출발하는 것은 시간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 울릉공항이 활주로 길이가 늘어나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울릉공항에 FA-50과 KF-21을 비롯한 전투기를 배치할 수 있다면
일본의 도발에 맞서서 즉각적인 화력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독도 주변의 이지스함을 비롯한 일본 해군 병력을 침범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이에 맞서 공군 병력을 파견해 일본의 도발에 강경 대응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해군 병력 역시 울릉공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주로 설치와 더불어 울릉도 사동항을 정비하면 상시 배치가 가능한 해군 잠수함 및 병력을 주둔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울릉도를 군사기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울릉공항의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는 것은 바로 해군을 투입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기습적으로 병력을 움직여 침범시켰다가 한국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전에 자국 영해로 돌아와 버리면 한국 입장에서는 그 이상 대응하기 껄끄럽습니다. 하지만 울릉공항의 존재 덕분에 일본 정부의 전략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울릉도는 독도와 달리 일본에서도 한국 땅이라 인정하는 곳. 일본이 울릉공항을 불편해한다고 해도 일본이 항의할 수 없기에 효과적으로 일본의 도발을 막는 신의 한 수라 할 수 있죠. 계속해서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 방심하지 말고 일본의 야욕을 한국이 완전히 분쇄해 강력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